첫 번째 오늘 제6회 경기 게임 연재 캠프의 특강을 열어주실 송민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부모님들이 오셨는데요. 얼마나 이제 자녀분들이 대견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한번 박수 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정말 이제 우리 아들, 딸 잘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커넥티비즘인데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은 확실히 이제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애들이 책도 잘 안 보고, 그 다음 이제 유튜브 영상 위주로 보죠.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이 미래 시대에 어떻게 이제 작용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커넥티비즘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커넥티비즘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연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 역시도 어떤 교과서를 외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문제집을 많이 풀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자녀분 세대부터는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더라.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느 카페에 있다. 아니면 어떤 정보가 유튜브 어떤 영상 보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찾아가는 능력을 커넥티비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이걸 같이 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는 이제 영상이 한 70%, 그 다음 이제 요 유인물이 한 30% 정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그러면 이제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1페이지. 자, 유인물. 예. 하나씩. 좋습니다. 다 받으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한 문장만 읽고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비즘에 대한 연구는 조지 지멘스에 의해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17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 한국의 이제 서울대, 고려대 이러한 영재원에서 커넥티비즘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넥티비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마존의 이제 아마존 대시라는 사례인데요.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 목록 중에 보자. 아마존 대시. If you're like me, I get tired of waiting around stuff. It gets pretty frustrating. That's where Amazon Dash saves the day. 자, 요거는 뭐냐면요. 물건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아마존 대시라는 이제 바를 통해서 딱 찍으면 됩니다. And say anything you want. 아니, 말로 해도 됩니다. Ready to go. And the barcode scanner is really fun to use. You never have to worry about needing all of something you need. With Amazon Dash, you can order over 500,000 items. Groceries. Strawberry yogurt. Apples. You can check out from the Amazon Fresh website or smartphone apps. Most orders arrive the next day. And things get delivered right to your door. How cool is that? No more parking lots, waiting in lines, or losing kids in the store. Now you'll have some time in your day, so you'll never miss those special moments. Amazon Dash. Shopping made simple. 자, 아마존 대시라는 이제 상품을 보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결국 기계와 인간이 이제 대화를 나눈다. 이것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게 사투리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투리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영어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이미 2010
이제 2012년부터 개발을 해서 한 2014년도에 이미 상용화됐고, 그 다음 미국 전역에서는 이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뭐 어떤 제품 보시면 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쓱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 또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프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특정 회사 제품을 많이 사면 살수록 그 회사에서는 언제쯤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을 원할 거냐라는 게 빅데이터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아마존 대시가 나왔던 요때의 어떤 CF가 있고, 그 다음 올해 최근에는 2시간 이내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내일 정도의 케찹이 떨어져서 주문할 것 같다 하면은 특정 소비자의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 이미 케첩이 다 있어요. 그거 딱 주문만 하면요, 바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이라든지 쓱이라든지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은 비용, 즉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 즉 우리의 어떤 커머셜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넥티비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라이프 로그다. 즉 내가 어떤 이제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먹고 언제쯤 어떤 것을 소비하고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커넥티비즘의 최근 이제 경향이고요. 그 다음 여기 학생들 중에 혹시 홍채 인식, 즉 눈으로 이렇게 핸드폰 열어본 친구 있습니까? 있군요. 오, 좋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홍채 인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데, 홍채 인식으로 핸드폰을 오픈할 때 약 2달러에서 5달러 정도만 내면은 백내장, 즉 이제 안과의 질환을 있죠. 요걸 이제 다 확인해 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눈만 대고 한 번씩 핸드폰만 열어주면은 나의 안과 건강까지 다 책임져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생각에는 핸드폰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헬스케어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커넥티비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린 유인물 한번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지식의 4가지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식의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보자. 우리 이솔찬 친구, 여기 혹시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솔찬 친구. 자, 솔찬 친구가, 자, 2페이지에 보면은, 자, 1번에 생산적 지식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생산적 지식, 주로 소강대 선진국에서 비중을 둔다. 추상적인 이동이기에 생성되기에도 오래 걸리고 생성된다 하더라도 바로 경제적 산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적 지식은 지적 재산권이나 특허 등을 통해 무한하게 운용되는 문명의 최첨단에 서서 인류가 향후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네,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친구 이름이 김세민 친구. 자, 세민 친구는 오히려 매뉴얼적인 지식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경영적 지식, 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아니요, 4번 매뉴얼적인 지식 제일 아래쪽에. 후진국의 경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매뉴얼적인 지식, 후진국의 경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제품이나 기계의 사용법을 잘 알고 있기만 해도 유명한 문제를 인정받으므로 매뉴얼적 기술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형적인 지식 소비 집단의 모습으로 이 나라들이 생계는 전적으로 앞선 종류의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종류가 있다. 유명한에서 롤러코스터를 접근하는 기술, 입장료를 계산하는 기술과 같이 매뉴얼적 지식을 가르치는 수준의 교육으로는 영원히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네, 잘 읽었습니다. 자, 두 친구가 읽어줬는데요. 이렇게 지식의 4가지 단계를 봤을 때 결국 이제 과거에 학부모님들 세대나 제 세대만 하더라도 매뉴얼적인 지식이 좀 강했습니다. 교과서를 통째로 외운다면 특정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제 생산적 지식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견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어떤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매뉴얼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생산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기적 형태다 보니까 아마 대학에 입시라는 것을 놓고 보시면 지금 우리 애가 국영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시고, 또 미래 사회를 보니까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어쨌든 학습자로서의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캐롤 드웩이라는 교수가 바로 이제 성장형 마인드셋, 그 다음 고정형 마인드셋이라는 이론을 갖고 오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이 마이클 조던의 사례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성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후전집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 좋은 IQ로 태어나는 것,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성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네, 맞습니다. 분명 그런 것들이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초유의 독서노트는 성공의 원인, 재능인가, 노력인가라는 주제로 캐럴 드웩의 책 마인드셋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평범한 미국 흑인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평범해서 고등학교 대표팀에서 탈락해버린 날, 대학교에서도 농구를 하고 싶었지만 재능이 없었는지 이 아이를 반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큰 충격에 빠졌죠.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훈련해보자. 그리고 아이는 아침 6시에 집을 나서서 누구보다 열심히 슈팅 연습을 합니다. 이 선수는 전 세계 농구인의 영웅 마이클 조던입니다. 모두가 마이클 조던은 완벽한 무침의 악마의 생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노력을 했다고 해도 애초에 다른 사람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한국으로 와봅시다. 여기 못생기고 키도 크지 않은 평범한 축구선수 지망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도 축구선수를 꿈꿨지만 어느 대학 축구팀에서도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려대를 목표했고 관동대와 동국대를 넣었지만 다 탈락합니다. 너무 평범한, 아니 어쩌면 수준 미달의 선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아이는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명지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당시 명지대 축구부는 TO가 꽉 찬 상태였기 때문에 이마저도 테니스부 TO로 들어가게 되죠. 이 선수는 한국이나 세계적인 축구 스타 박지성입니다. 박지성은 후에 자신이 증명 선수였다면 대학 진학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재였다면 청소년 대표팀에도 뽑혔을 것이고 대학 진학 후에야 올림픽 대표에 선발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노력형 선수라고 이야기했죠. 이처럼 성공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일까요? 우리는 천재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마인드셋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고정형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능력은 정해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이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믿죠.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쁨을 누립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해보는 거죠. 자신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능력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죠. 마이클 조던과 박지성의 예전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잘 보셨는데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IQ도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IQ 테스트를 학교에서 받아본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고 또 심리검사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게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IQ 검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뭐 120이 나왔다. 근데 막 책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중학생 되니까 134가 나온다. 이게 가능합니다. 반대로 머리를 안 쓰면 또 다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마인드셋 이론은 일반적으로 이제 중급 학습자가 고급 학습자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요걸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영상, 하이엔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부모님한테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게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게임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자. 그럼 이제 이러한 마인드는 뭐라고 하느냐? 실제로 하이엔드 전략이라고 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딱 치고 나서
하이엔드 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었던 이동철 교수님이 이제 유명하거든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요렇게 나중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하이엔드 이렇게 딱 치고 한 칸 띄우고 이동철 이렇게 딱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자, 앞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하고 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하이엔드는 대체불가, 노방불가, 특정불가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도 하이엔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의 가짜가 가짜라고 하면요, 진짜. 이게 최고.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외국과 판단하는 거죠.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하이엔드라는 의미는 이제 최고 수준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석해받은 하이엔드 전략이 우리 전략은 농철입니다. 여기 좋아하세요? 네,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하이엔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이엔드 오디오, 또는 하이엔드 카메라 이런 거 들으시잖아요. 근데 하이엔드라는 개념이 사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이엔드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드레인드 상품이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안 좋아하다 보면 로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엔드는 어떻게 보면 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고자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합니다. 하이엔드는 대체 불가, 노방 불가, 측정 불가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보면 저희 주변에 이런 하이엔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가치를 헤아릴 수도 없고요. 무척 비싸요. 저희가 아는 브랜드 중에서도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가게는 명품 가게가 아닙니다. 고기 정육점입니다. 고기가 안 보이죠? 호주 시드니에 있는 루이비통 정육점이라고 불리는 빅터 터치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나서 여기는 정말 고기 하나도 루이비통처럼 파는구나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방문을 하면 여기 와서 꼭 고기를 산다고 하죠. 1876년에 서울에서 지금까지 있고요. 정말로 들어가면 정말 이야기들이 많고 정말 고기를 이렇게 팔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고깃집을 보고 정말 고기 살기가 힘들겠구나. 고기 하나도 정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 처음부터 시작된 그 처음에 1876년에 시작했던 벽부터 해서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너무너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정말 하이엔드 마케팅이라는 것을 호주에서는 정말 최적화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엔드 마케팅이라는 말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어떤 선진국들은 이미 하고 있는 하이엔드 마케팅 이제 한국이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저희 한국은 여러분 뭐 지도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륙과 대양 사이에 끼어 있어요. 보시면 중국, 러시아 이런 큰 대륙 세력이 오른쪽에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이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 아주 잘해왔죠. 지금 뭐 세계 GDP 순위 11위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죠? 유럽에 보면 저희 나라랑 비슷한 나라들도 있어요. 스위스도 저희만큼 좀 답답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남쪽으로 보면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딱 싸고 있어요. 혼자 못합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 환경도 별로 안 좋아요. 농작물이 잘 못 자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 중간을 알프스 산맥이 떡하니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최악이죠. 그래서 신이 스위스인들을 위해서 소와 양을 내려줬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위스가 2014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안건은 뭐냐면 최저임금인데요. 월 최저임금을
492만 원으로 하겠다. 라는 겁니다. 네. 시간당 25,000원. 네. 저희 나라 한 5,000원 되죠. 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스위스는 이런 척박한 환경을 딛고 어떻게 그런 환경을 딛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걸 보면 바로 스위스가 하이엔드 전략으로 그런 도지에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국제 트럭 주퍼수, 그 다음에 수출 인품 중 부가가 상품 비중 이런 것들이 모두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좋아하시는 롤렉스, 오메가, 네슬레 뭐 이런 브랜드들이 다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한마디로 배낭에 딱 넣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이엔드 사례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 CEO죠.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3주기가 지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상 너무 뛰어난 CEO를 남겨놓고 왔어요. 팀 쿡이라는 CEO를 남겼죠. 같이 일을 하면서 적응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분한테 CEO 자리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실적이 많이 추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우리가 도대체 잡스에 어떤 점을 가져오지 못한 걸까? 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안젤라 아렌치입니다. 버버리 CEO죠. 쉽게 말씀드리면 스티브 잡스를 우리 수업 시간에 인수분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를 딱 두 사람을 인수분해하면 팀 쿡과 안젤라 아렌치가 나옵니다. 팀 쿡은 SCM이라고 해서 인분망 관리라는 게 대가입니다. 관리의 대가죠. 그 관리의 대가가 한 축이었고 나머지 한 축은 명품 전략이에요. 이 안젤라 아렌치가 오고 나서 애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부활했습니다. 너무 잘 부활했고요. 오자마자 펼친 전략 덕분에 중국에서의 매출이 72% 성장했고요. 지난 분기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 순이익의 72% 혼자가고 이렇게 하이엔드를 미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청소년 시기다 보니까요. 본인의 어떤 목표를 최고 수준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여러분 나이 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하이엔드 전략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어떤 일이든지 도전해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 놀라운 성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본론인데요.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자, 도표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내용은 시중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거고 요 하나의 섹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책을 13권 정도 읽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 섹터니까 어떻습니까? 한 50권 좀 넓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공부의 본질이나 모든 비즈니스의 본질은 일단 읽기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대신 이제 하이엔드를 말씀드린 건 바로 좋은 것들을 읽고 좋은 것들을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죠.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 이런 게 있는데요. 2017년에 국립민속중앙박물관에 보면은 용이라고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이제 공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봇 나무라는 공연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면 기계와 그다음 이제 인간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드론과 웨어러블 로봇은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첨단 기술인데요. 이번에는 두 기술이 예술과 만나서 무대에 함께 올랐습니다. 색다른 시도가 돋보이는 이른바 로보틱 아트 퍼포먼스 이동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로봇이 지배하는 황폐한 도시. 나무의 소리를 찾아 떠나는 소녀에게 드론이 나타나 길을 알려줍니다. 혹시 나무의 소리를 찾으러 가는 길을 알고 있어? 그럼 함께 가줄래? 소녀가 헤쳐나가야 할 기계 문명으로 파괴된 세상은 여러 개의 팔을 가진 거대한 로봇이 대표합니다.
배우들의 연기와 화려한 미디어 아트에 크고 작은 드론과 로봇까지 첨단 기술과 예술을 하나로 모은 융복합 공연입니다. 인문학적 예술적 바탕 위에서 기술과 이루어지는 융합이 참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이제 예술하는 저로서는 예술적 융합이 뭘까 과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요. 배우는 마치 드론과 감정을 나누듯 함께 연기를 펼치고 돌리는 거 아니야. 웅장한 웨어러블 로봇과 화려한 타악기 연주가 만나 한편의 공상과학 영화를 무대 위에 옮겨놓은 듯합니다. When you bring an element which is really not human, we have to make a way that it speaks to us. So by learning this, then maybe science and the robots that will be with you, they might be friendlier to you just because we investigated this in theater. 아직은 새로운 기술이 극의 흐름과 이야기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기술과 예술이 만난 새로운 문화는 앞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중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로보틱 아티스트라고 해서 기계공학과 예술학의 만남. 이게 벌써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했거든요.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학생들 중에 나는 예술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 그렇게 하는 친구 있죠. 우리 여학생 한번 이름이 한번 볼까요? 우리 박소은 학생. 여기 5페이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술에서 미디어까지. 예술과 기술을 만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의 예술과 기술의 융합은 1960년대 이후 현대 기술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던 미디어 아트가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공연 예술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대 무용이나 실험적인 음악 프로그램,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연기자의 몸과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는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다. 인터넷이랑 운영을 연계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연출되고 있는 공연은 하나의 작품으로 통합하는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전통 예술 공연 양식에서 미디어 아트와 첨단 기술과 연계된 작품들이 2008년부터 꾸준하게 무대에 소개되었다.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잘 읽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 이제 하나의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 선택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이쯤 되면 이런 것들이 공연이 어때요? 다 로봇하고 공연하는 거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진로 영역에서는 이러한 로보틱 아티스트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6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먼저 좀 재미난 영상부터 하나 볼 건데요. 자, 인공지능 뉴스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인간이 등장하지 않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제가 사람일까요? 인공지능 AI일까요?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AI 앵커가 등장했습니다. 10시간 정도 실제 그 사람을 촬영하면 그 인물과 거의 100% 싱크로율로 똑같이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짜뉴스와 보이스피싱이죠. 김수영 기자입니다. 중국 AI 앵커가 방송에 나온 데 이어 국내도 AI 앵커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뉴스 앵커 안지혜입니다. 저는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딥러닝 기술로 합성된 인공지능입니다. 이 기술이 바로 딥러닝 영상 합성 기술입니다. 순수 딥러닝 기술로 구현된 국내 기술의 AI 앵커입니다. 10시간의 영상 데이터를 AI 딥러닝으로 학습해 완성하면 앵커 없이 텍스트 입력만으로 5분 내 뉴스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것 같고요. 내가 아닌데 나의 모습으로 뉴스를 읽는다니. 근데 한편으로는 저보다 잘할까봐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면 방송이나 홈쇼핑 제품 소개, 한류스타 팬클럽 미팅, 콜센터 등 사람이 나오는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까지 다 됐지만 표정을 합성해서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없는 얼굴도 합성해서 말하게 한다든지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보이스피싱이나 가짜뉴스 등의 악용된 소지가 있어 기술과 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집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문제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자녀 장치가 시급히 알파고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 속으로 속속 침투되고 있습니다. A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진짜 세대가 빠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대학생이 됐을 때는 이제 이런 뉴스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페이지 보면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아주 초보적인 내용부터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6페이지 보시면 스토리텔링의 제작 방식은,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내가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먼저 박스를 딱 보시면요, 왼쪽에 모티브 연계라는 말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 스토리텔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단순하게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처음에 이제 모티브 연계, 우리가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딱 쳐요. 그럼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스토리텔링 안에 형제라는 걸 미리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갈등한다, 이런 이제 신문기사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다시 모티브 연계해서 갈등에다가 왕위 계승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쳐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형제가 왕위 계승을 놓고 갈등한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요.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갈등, 왕위 계승, 모반. 모반이라는 건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스토리텔링이 형제가 왕위 계승을 놓고 갈등하다 형에게 왕위가 계승되자 동생이 모반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영역에서 이걸 의료 영역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열이 난다, 배가 아프다, 설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특정 영역에 응용해버리면요, 그 영역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 알려드릴 이슈는 챗봇입니다. 최근 챗봇, 봇 서비스라는 말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봇, 챗 로봇, 챗터봇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챗봇은 사람과의 문자 대화를 통해 질문에 알맞은 답이나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최근 이런 챗봇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챗봇 서비스를 잘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요. 아이폰의 시리가 대표적일 수 있겠죠.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찾아서 답변을 해주니까요. 이런 챗봇의 이용이 보다 확산되면 많은 웹 비즈니스들의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메신저가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위챗은 챗봇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호텔과 병원 예약, 영화표 구매를 비롯해 실시간 주요 도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텔레그램은 각종 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플랫폼으로서의 대화, 컨버세이션 에서 플랫폼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공개하고 이후 챗봇 서비스인 테일을 런칭하기도 했죠. 또 킥은 화장품 업체인 세포라, 의류업체 H&M, 날씨 전문 방송 웨더 채널 등 16개 회사와 제휴를 맺고 봇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포라에게 가장 많이 팔린 립스틱 뭔가요? 라고 물으면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죠. 바로 쇼핑 도우미 같죠? 구글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해주는 AI 챗봇 기술을 모바일 메신저 앱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신저에서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음식, 물건 주문 등의 기능을 더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도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하반기에 AI봇을 활용한 스마트폰 콜센터를 런칭할 예정이고, 카카오도 이르면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서 24시간 금융상담을 지원하는 AI 시스템 금융봇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은 최근 챗봇 플랫폼과 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엔진 등 개발 도구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생태계 확장에 열을 열심히 올리는 모습인데요. 꽃다발 배달 및 결제를 비롯해 쇼피파이나 CNN 등과 제휴를 맺어 쇼핑에서 뉴스까지 아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결국 이제 방금 이러한 모티브 연계 스토리텔링 기법이 챗봇에 가장 먼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남자친구 이름이 한번 봅시다. 홍인기 친구가, 자, 7페이지 보시면 서울경제신문 챗봇에 빠진 대형병원,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중국 삼성병원은 카카오와 손잡고 베스티안 재단은
어과협력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체법 열풍 확산 의사들을 위한 체법 등 내용이고 네, 계속 읽어주시죠. 박스 아래. 인공지능 기반 체포 시 환자의 병원 이동 안내부터 의료진의 진료를 돕는 서비스까지 의료 분야에서 활용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업체와 대형 병원 간 협력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이 신문이 2018년 9월 25일이죠. 약 1년 전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했겠습니까? 많이 발전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챗봇의 원리를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6페이지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페이지. 제가 오늘 이제 게임 만드신 거 보니까 백신이라고 게임을 만드셨는데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내가 강연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백신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바이오 테러라는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국제 전쟁 또는 전 세계 전쟁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바이오 테러라는 게 뭔지 한번 이제 신문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 소속 연구소에서 공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북한이 군용 생물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재명 차장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지금 13종의 탄저균, 천연두, 흑사병, 콜레라 같은 13종의 생물 무기 체제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북한 군인들도 탄저균 예방사를 백신을 맞고 있고 미국도 맞고 있고 자체에서 이미 무효화되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이미 탄저균, 천연두, 흑사병 13가지 종류의 생물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이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과거에도 얼핏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 북한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대칭 전력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의 무슨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걸로 대결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북한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적은 양으로 상대방이 적군이나 인간 또 경제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생화학 무기 개발에 전력하고 있고, 실제로 시험 같은 것도 무슨 장애인이나 뭐 여러 사람을 한다고 하지만 이 시연설 일대의 군인들 중에서는 1년에 보통 한 개 사단에서 출혈을 병력하게 해가지고 쓰는 무기인데, 유기인데 미군이 뿌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건지, 어쨌든 무슨 북한군이 한 개 사단에서 1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이걸 보면 제가 볼 때 북한 인근이 미군이 뿌렸다고 신뢰를 대면서 자기가 추정하였다가 시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황사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상공에서 탄저균을 쫙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쫙 그 바람에 탄저균이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삽시간에 죽습니다. 금방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온몸이 사지가 막 마비돼서 죽거든요. 그럼 이제 이러한 국가적 재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다 죽고 나서 개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백신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평균 수년, 1조 원의 비용,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약 개발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이유,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지만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정작 성공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신약 개발은 흔히 로또 당첨과 비교되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최근 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신약 개발의 핵심은 얼마나 유효한 개발 후보를 선정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유효한 후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간편하고 신속한 검색법이 필요한데요.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딥러닝입니다. 즉, 딥러닝을 통해 수백만 건의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 속에 딥러닝 인공지능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분자들의 화학 반응과 생물적 반응을 예측하고 주요 질병을 치료할 신약을 만들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톰와이즈가 개발한 아톰넷입니다. 아톰와이즈의 책임자 콩 위엠 박사는 아톰넷을 의료연구 및 신약 개발을 위해 새로운 화합물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톰넷은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암, 다발성 경화증,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심각한 질병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밝혀내고 이러한 질병의 효과를 보이는 신약을 테스트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실행하기에 불가능한 횟수의 연구를 단시간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낸다는 가능성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이상 쥐나 침팬지 등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최종 단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만 거치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콩 누기엔 박사는 이런 아톰넷의 가능성에 대해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정확성이 장점으로 1000만 가지 화합물을 조합하고 테스트할 수 있어 가능성 자체는 무한대라고 평가합니다. 자, 어떠십니까?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바바바바박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넥티비즘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걸 알고 있을 때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의 뜻이 있으면 단기간에 모든 학습 내용을 소화하고 이런 걸 연구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이제 그런 순간 하이엔드로 딱 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만들지 않은 걸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때 형성이 되면은 너무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바로 테라포밍 프로젝트와 합성생물학인데요. 이제 합성생물학이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테라포밍 프로젝트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처럼 만들기 또는 이제 화성 탐사를 통해서 화성을 왜 지구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행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것을 테라포밍 프로젝트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미래 학문의 경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잉 747기 2대 규모로 100명을 태운 우주선이 로켓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은 대기권 밖에서 우주선과 분리돼 다시 기지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연료 탱크가 로켓에 실려 보내지고 우주 상공에서 연료를 주입받은 우주선은 본격적으로 화성을 향해 비행합니다. 보조 에너지를 위해 태양력을 모으는 날개가 펴지고 시속 10만 800km로 날면서 빠르면 6개월, 길면 9개월 만에 화성에 도착합니다. 1700도의 고온을 견디며 화성 대기권을 두른 우주선이 역추진 방식으로 착륙하면 탑승객 100명은 화성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미국 민간 우주선 업체인 스페이스X는 이르면 6년 뒤, 늦어도 10년 안에 이 계획을 실현해 장기적으로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system really gives you freedom to go anywhere you want in the greater solar system.
that this dream is real, not just a dream, it's something that can be made real. 1인당 화성행 비용은 20만 달러, 2억 2천만 원 정도지만 탑승 인원이 늘어나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자금 조성에 나섰습니다. Really the key is making this affordable to almost anyone who wants to go. Maybe as little as $100,000 over time, depending upon how much mass a person takes. 스페이스X는 먼저 2018년에 무인 탐사선을 화성에 보낸 뒤 몇 차례 시험 비행을 거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작년에 앨런 머스크 아저씨가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는 폐지됐습니다. 그렇지만 한 10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라포밍 프로젝트라는 것도 여러분들 어떤 진로의 한 꼭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 2, 3분만 제가 더 쓸게요. 앞으로 이제 의료의 미래인데 인공지능 왓슨이 이제 도입되고 우리나라에선 기업 이제 대학교 병원이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은 의사나 아니면 의료인들의 어떤 그 역량이나 자리가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길병원이 2016년 12월 한국 최초로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보온 콜로지를 실제 의료 현장에 활용한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를 열었다. 왓슨 암센터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을 기반으로 18개 전문 진료과 30여 명의 전문의 그리고 왓슨 전문 코디네이터가 함께 근무한다. 길병원의 왓슨 암센터를 찾은 암 환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 팀원들이 제공하는 암 치료 솔루션을 경제적, 물리적, 지리적, 공간적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왓슨은 암 치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암인지를 확인하는 진단 과정과 암 확인 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왓슨은 여기서 중간 과정인 치료 계획 수립에만 참여한다. 길병원은 암이라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왓슨을 활용한 다학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병원에 가시면 보통 한 명의 의사를 대면해서 진단과 질병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영상 어떻습니까? 몇 분이 앉아 계십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 있죠. 이 부분이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어떤 병에 대해서 진단하는 과정에서 왓슨 포옹 콜로지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그다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이 영상 데이터를 보면서 A라는 수술을 하면은 이렇고 B라는 수술을 하면 이렇습니다. C라는 수술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고 위험이라든지 또는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조직검사에서 자궁 경감이 나왔거든요. 초기 경감 아니고 좀 진행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일단 CT 검사, MRI 검사, 검사님 말씀드릴 거예요. 네, 교수님 말씀해주세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에요. 보시면 이쪽이 하얀 게 방광이고 방광 뒤에 있는 게 자궁이에요. 보시면은 자궁 앞쪽 뒤에는 혹이 없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볼록 펴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암으로 나오면 되고요. 선생님은 생각하시는 건 여기를 펴시다 그렇죠? 여기를 받고 나서요. 이 아니고 다학제 진료 시간엔 각과의 전문의가 함께하며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한 왓슨의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진행할지 환자와 함께 결정한다.
치료 성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항암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결국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커넥티비즘이 중요하다. 두 번째, 뭐든지 직접 찾아봐야 됩니다. 직접. 그리고 해당 그 기관에 직접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묻지 말고 최소한 학교 선생님한테 묻더라도 그걸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은 어떻게 보면 특정 산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방사선과 전문의가 여기 앉아있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자녀분들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부모님하고 같이 막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 또 설명도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직접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의료 현장의 변화도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잠깐 주시고요. 네. 오늘 5분 쉬는 시간. 네. 교수님, 그 시작부터 해서 바로 강의해 주셨는데 고맙다고 우리 국사부터 해주실래요?